네, 안녕하세요. 저 노사발전재단 권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책자에 있는 것 외에 내용까지 추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단계별 프로세스, 그리고 사이트 이용 방법 안내, 서류별 작성 방법 안내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대상 사업장들의 이제 인센티브인 우수기업 포상, 그리고 페널티인 부진기업 명단 공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A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AA 제도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그 제도를 저희 고용 부문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이나 성별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한해서 고용 부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남녀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6년부터 실시된 제도이고요.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의 비교 심사에서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간접 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서 요즘은 성별을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은 거의 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동일한 조건으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그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이 제도가 세팅부터 어떤 성별 차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청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개선 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는 하지만 그 개선 방안은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도를 하셔라라고 강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AA 제도 적용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은 의무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되시고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같은 대기업 집단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계열사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희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저희 제도의 대상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라는 개념이 좀 궁금하실 텐데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고용한 월 평균 근로자 수의 합계를 주업 월수로 나눈 것이다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주업 월수로 나누는 거니까 매일매일의 근로자 수를 다 더해서 한 달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들을 또 1년치로 산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근로자 수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상 월별로 우리가 사업장을 고용하고 있는 월별 인원을 연평균을 내시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수를 1년 평균을 내서 500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저희 제도 대상 사업장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장은 그렇게 선정이 되고 한번 제도에 들어오시면 이제 기존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지속적으로 제도 대상 사업장이라고 안내가 나가고 혹시 이제 사업장 상황이 조금 변하여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적용제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은 저희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제도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재단으로 말씀 주시기보다는 지청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리 사업장이 500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증빙을 해주시면 적용제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보통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서류로 받고 있고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그 인원을 봤을 때 간이세액 인원과 일용근로 인원을 합산한 인원이 연평균 500인이 안 되시면 저희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분류가 되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감독관님들이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AA 제도의 운영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입니다. 이 제도가 법적 제도이다 보니까 법에 관한 어떤 규정과 관련한 내용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 사업장 이제 담당자님들께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서류 작성 지원이라든지 사이트 운영 이런 것들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에 참석하시기 전에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두 가지 공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지청, 관할 지청 감독관님들이 발송해 주신 대상 사업장 통보 공문입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우리 사업장이 AA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됐다라는 그 통보 공문이고 두 번째 공문은 AA 제도의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위한 참고인 AA넷 사이트 접속 정보 공지랑 설명회를 한다니까 참석해 주시라는 참석 신청 안내 그 공문 두 가지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전화를 주셨을 때 그런 거는 고용노동부 지청 감독관님께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업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시고 여성고용 기준율이라는 이 법적 수치에 대해서도 공표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문의 주시는 내용들, 제도 관련한 의견들 노사발전재단으로 전하셔서 많이 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잘 모아서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노동부의 이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운영, 정책 제안 이런 내용들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사발전재단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말이 좀 어렵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성하셔야 하는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이라는 서류입니다. 저희가 성별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은 그 수치를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여성을 많이 고용했든 아니든 이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기본 서류이고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들은 이 추가적인 서류,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저희 여성고용 기준은 동종산업 유사규모 평균의 70%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항목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들은 이 미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행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우수기업 포상, 작년까지는 이제 8개 사업장이었는데 올해부터 10개 사업장으로 포상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포상 10개사, 그리고 이행 실적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진기업 명단 공표라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각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일 월요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제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여성고용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성고용 기준은 고용률과 관리자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아까 동종산업 유사규모 평균의 7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동종산업이라고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서 산업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로그인을 하시면 우리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다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지정 코드는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이제 끌어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어 있는 산업분류를 저희가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고 이 동종산업분류는 총 3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분류 기준은 고용보험 DB 등록 기준이고 산업분류 기준은 30개. 유사 규모라고 했을 때 규모는 1000인을 기준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30개의 동종산업 기준 그리고 규모 기준 2개 해서 30 곱하기 2
해서 좀 60개의 비교 그룹이 생기고 각 비교 그룹별로 여성 고용률의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의 평균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각 그 평균 값에 0.7을 곱한 값, 평균의 70%가 바로 당해의 여성 고용 기준율이 되고요. 여성 관리자 기준율이 됩니다. 이게 평균이 매년 산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당해연도 평균에 따라서 여성 고용 기준율도 매년 달라지게 되겠죠. 가끔 사업장에서 이거 몇 퍼센트 맞춰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준율은 사실 전년도 수치를 참고하시는 정도는 되지만 올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제출을 완료하시고 분석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기준율은 알 수가 없다. 네, 다만 전년도 우리 비교 그룹의 기준율을 참고로 삼아서 미달일지 아닐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시행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달 유형이 고용이 미달하거나 관리자가 미달하거나 두 개 모두 미달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미달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 미달 유형에 맞춰서 우리 사업장의 시행계획서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용이 미달하면 이 고용이 미달한 것에 대해서 여성 고용을 어떻게 더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겠고 관리자가 미달한 사업장이시라면 우리 사업장에 여성 근로자는 많이 있는데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자로 양성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세우셔야겠고 두 개 모두 미달이시라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AA 제도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프로세스입니다.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성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제출한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 사업장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 고용이 미흡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 5월 1일까지 A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받고 있고 저희가 다른 접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뭐 메일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받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재사항은 회사의 기본 정보,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을 직종별 직급별로 나눠서 제출하시는 내용, 그리고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제출받은 데이터들은 저희가 검증 및 현황 분석 기간을 거칩니다. 사업장에서 처음 작성을 하시거나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추가로 정정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 작성했을 때 수정 기한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받은 데이터들을 규모별, 형태별, 산업별, 직급별, 여성고용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성고용 기준율을 확정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라는 법적 기구에서 결과를 확정하고 미달 사업장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달 사업장은 그 다음 해에 시행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여부에 따라서 다음 해에 시행계획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들은 다음 해까지 시행계획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달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장이 2023년에 처음으로 AA 적용 대상이 됐다. 그래서 미달을 했다. 그렇게 되시면 2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남녀 근로자 현황 플러스 작년에 제출 의무를 받은 시행계획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좀 편입된 지 오래된 사업장들 중에 관리자 비율이 좀 낮은 사업장들은 보통 남녀 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 이 세 가지 서류를 보통 같이 제출하시는 사업장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시행계획서나 이행실적 보고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사이트가 불안정해서 오늘은 좀 접속이 좀 어렵지만 다음 주부터 좀 틈틈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보시고 작성에 좀 시간을 갖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서버가 5월 1일 자정
까지만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출이 마감되면 더 이상 제출이 안 되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정 기간을 드리긴 하지만 이 미제출 사업장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 참고하시고 이번 달에는 조금 이 AA 제도 서류들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서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시행계획서는 전년도에 여성고용 기준율에 미달된 기업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작성 항목은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여성고용 목표 수립, 고용관리 개선 계획 수립, 특이사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 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은 우리가 채용부터 퇴사까지 채용률, 승진율, 이퇴직률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 정량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 여성고용 목표 수립은 우리 사업장이 현재 이렇게 미달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여성고용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거 어떻게 몇 %까지 개선할 것인지 수치를 기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성고용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관리 개선 계획은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시행계획서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정, 부분 보완, 제작성 세 가지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평가 결과가 통지됩니다. 그래서 적정 등급인 사업장은 별도로 하실 건 없으실 거고 부분 보완이나 제작성 등급 사업장은 저희가 공문 발송을 통해서 보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보완된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행실적 보고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제출하신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에서 여성 고용 기준이 미달한 사업장입니다. 미달 유형은 세 가지로 다르겠죠. 그 미달한 영역에 대해서 올해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시행 계획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적정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이제 이번에 4월에 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24년에 내년까지 이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부분 보완이나 제작성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이제 보완 기간에 조금 더 수정하신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똑같이 24년 4월 30일까지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완 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서 보완을 좀 면제해드리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조건은 경영상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처럼 정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더 이상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장들은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 면제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증빙 자료와 함께 올려주시면 보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행실적 보고서입니다. 이행실적 보고서는 전년도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와 연동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출한 시행계획서 내용이 보이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실적 혹은 이행을 못하셨다면 미이행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고용 목표 이행 실적 이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량적인 부분을 적으시고 고용관리 개선 계획 개선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노력들, 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사업장이 개선을 했는지 그 실적을 적어주시고 이행실적 부진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 특이사항까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행실적 보고서도 시행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량 목표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기준이 있고 정성 목표는 심사위원분들이 2인 1조로 심사를 하셔서 정량 점수 60점, 정성 점수 40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가 어떤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정성적인 제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한 사업장들은 별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실행하시고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 통보가 되고 이때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우수기업 포상 그리고 부진한 사업장은 명단 공표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행실적 보고서 프로세스를 도식화해 보면 이행실적 보고서를 올해 제출하셔야 되는 사업장은 21년에 제출하신 남녀 근로자 현황이라는 서류가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셨고 그래서 작년에 시행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올해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때 적정이나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지만 이행 촉구 등급을 받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이행 보완 계획서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행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중에 3년 연속해서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업장들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 실적 보고서도 시행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보완 면제 기업이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사업장들은 특이사항란에 잘 증빙해 주시면 보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명단 공표 프로세스입니다. 명단 공표는 이행 실적 보고서 평가 결과가 이행 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으로 그중에서 3년 연속해서 미달한 사업장이 이행 보완 계획서라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고 이해도 미진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명단 공표 대상이 선정되게 됩니다.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행 보완계획서 제출 대상 중에 3년 연속 미달한 사업장들은 이행 보완계획서 심사 결과 이행 노력 인정 등급을 받으시면 별도의 명단 공표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 이행 노력 미흡 등급을 받으신 사업장은 명단 공표는 되지 않지만 심사위원분들께서 기초 컨설팅을 좀 의무적으로 받아라라고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고요. 이행 불응 등급을 받은 사업장들은 현장 실사나 별도의 소명 기회를 거쳐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통해서 심의가 되고 명단 공표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기초 컨설팅 의무를 부여받았는데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다음 해에 이행실적 보고서 5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명단 공표는 보통 5월 말에 여성 고용 강조 주간에 명단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 사업장이 명단 공표가 됐고 올해는 지금 편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사이트가 지금 개편이 되어서 좀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적용 사업장이 되시면 AA 대상 사업장에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부여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신규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입하실 때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시고요.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해서 인증을 하신 뒤에 이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받으셔서 들어가시면 관리번호나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의 형태, 산업 분류 등은 저희 재단에서 이미 부여해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사업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패스워드 분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패스워드 초기화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보안 조치가 좀 많이 강화되어서 만약에 패스워드를 분실하시면 찾을 길이 저희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 사업장에서 공동인증서를 보통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패스워드를 몰라도 변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꼭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결과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류가 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 오류 수정, 기타 제도 관련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정보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시 담당자가 변경되셨다면 꼭 인수인계 해주시고 이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A 서류 작성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때는 신규 가입하신 이후에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당자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재단 담당자가 승인을 해드리면 그때 이제 승인 결과가 담당자 정보에 기입하셨던 휴대전화로 안내가 되고 그때 문자를 받으신 이후에는 바로 로그인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넷의 로그인 방법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실 때는 기존에 입력하셨던 사업자 등록번호와 맞는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메뉴를 사용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한 공인인증서로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등록 절차 없이도 로그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장 등록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메뉴별로 이용 방법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내용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사업장에서 문의 주시는 내용이 예전에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곳들은 서식을 받으셔서 이 서식을 사업장에 이제 뿌려서 그걸 취합해서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서식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마이 페이지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그 마이 페이지 내에 서식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고 거기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페이지에 각 남녀근로자 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 내용들은 각 서류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이고 그 밑에 서식 자료실에 보시면 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서식 자료실에 보시면 AA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서식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남녀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특히 작성하실 때 작년에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엑셀 자료도 서식 자료실에 모두 있기 때문에 메뉴를 좀 보셔서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설명 자료집 PDF 파일도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별 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근로자 현황입니다. 남녀근로자 현황은 우리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남녀근로자 현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서식이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체 규모나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관리자 이 내용들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 특히 이제 가운데 네모 박스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 관리자 이 수치가 있으실 텐데 이게 작성을 해도 안 바뀐다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2단계 내용 수치를 다 작성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부분 다 작성이 되시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결제 확인 자료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1단계 작성하실 때 쓰시는 항목이 아니고 뒤에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작성한 이후에 출력 인쇄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내용을 출력하셔서 내부적으로 아마 결제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 결제 내용을 스캔해서 올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제 확인 자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3단계까지 모두 작성을 하시고 결제 확인 자료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산업분류 적용 방법입니다. 아까도 잘 설명드렸지만 그 여성고용 기준율은 동종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분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준율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제대로 정확한 산업분류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뒤쪽에 참고 자료로 AA 산업분류 표를 넣어드렸고 통계청의 산업분류 포털이라는 통계분류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산업분류 내용들 다 검색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재단에 우리 산업분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내용도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산업분류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산업분류를 적용하는 기준은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중공업 하면은 중공업
분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거기 주의사항 1번에 보시면 동일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본부가 다 있으실 거예요. 사업 본부별로 산업 분류가 각각 다를 때는 우리 기업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매출액 이런 거 관계없이 종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시는데 판매한 이후에 AS까지 하신다고 하면, 제조업은 제조업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AS는 개인 수리업이 따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산업분류는 고용보험 신고업종으로 다 지정을 해드렸는데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우리 사업장에 업태와 종목이 표시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업태와 종목별로 AA 산업분류 한번 매치를 해보시고 업태 종목별로 인원수를 기재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본부 기준으로 그냥 본부 인원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인원을 적으시고 종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쪽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할지청 감독관님께 문의를 하시면 감독관님이 해당 서류를 증빙 자료로 해서 변경 처리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 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번호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 내 사업장들을 다 취합했을 때 내용을 기준으로 하니까 업종별 근무인원 현황표 이렇게 예시와 같이 작성하셔서 지청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A 산업분류 표고요. 이 표는 엑셀 자료로도 서식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단계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고 난 이후에는 2단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입력합니다. 저희가 아까 인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인원이었고요. 이 남녀 근로자 현황에서 입력하는 수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재직 근로자입니다. 요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익숙하신 그 고용 형태 공시제 인원 기준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평균으로 다 산출을 하고 직종별 직급별로 다 평균 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시니까 3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직자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수치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전체 인력이 계산이 되고요. 이때 총 인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를 각각 기입하셔야 되고, 기입하실 때는 직종과 직급을 나눠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먼저 근로자 수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3월 31일자로 선정을 할 때 누구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저희는 고용 형태, 그러니까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이런 것과 관계없고, 단시간 근로나 근무 형태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직접 고용하고 있는 4시간 근무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모두 포함해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포함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부 업체에서 고용해서 우리 사업장으로 파견하신 그런 인력들은 제외하시고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시는 거고요.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고용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파견 보낸 근로자는 우리랑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셔야겠죠. 그분들은 포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은 무조건 누구와 고용계약을 맺었는가. 우리와 고용계약을 맺었으면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로 포함해서 3월 31일자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는 나가지 않지만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 혹은 해외로 파견 근무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급여 지급이 안 되더라도 퇴사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3월 31일자에 그분들이 잡혀 있으시다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정이 예전에는 평균 때문에 조금 힘드셨지만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문의 주시는 것들, 사업주,
대표이사님은 사용자이시잖아요.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신 경우 공동대표 모두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임원 같은 경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근하는 임원이시면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제외시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미등기 임원이라도 우리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직종과 직급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직종은 관리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직급은 3개, 1직급, 2직급, 3직급으로 나눕니다. 요즘은 직급이 없는 사업장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급 구조가 예전보다는 좀 단순화되거나 그런 것들도 있으실 텐데,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직급은 임원급 이상, 2직급은 과장급 이상, 임원급 미만, 3직급은 과장급 미만의 모든 근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직급이 없는 사업장이시라면 관리자는 2직급 관리자에 넣으시고 3직급 분들은 다 3직급 그 밖의 직종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종 직급이 넣기 애매하시다 하시면 재단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직급 관리자 직종과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직급 그 밖의 직종입니다. 저희가 직급과 직종이 아까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관리자는 직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팀 단위로 움직인다 하면 팀장님, 보직자, 이 직책자분들은 관리자로 포함이 되겠고, 관리자가 아닌 과장급 이상 분들 계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차장부터 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차장님들 중에 진짜로 보직이 있으신 분들은 2직급 관리자 직종에 넣으시고, 보직이 없으신 분들은 2직급 그 밖의 직종 주황색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자를 판단할 때는 관리자 3권, 업무 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을 기준으로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가진 분이 관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2직급 관리자로,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3직급, 2직급 그 밖의 직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AA 관리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자 직종으로 분류하고, 하나라도 권한이 없는 경우,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직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3직급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같은 경우는 3직급 관리자에 넣으시는 사업장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 3가지 권한이 모두 있다고 확인이 되면 3직급 관리자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관리자 인정 기준은 직급과는 무관하고 이 3가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지휘 및 감독권은 저희가 부서 단위 조직도로 확인을 하고요. 근평권은 실제로 인사권을 근무 평가를 하셨던 문서나 인사고과 규정이 있으시면 그걸로 확인을 하고, 결재권이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단순히 결재 라인에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관리자는 아니고 결재권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전결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모든 경영 의사결정은 대표이사님이 하시겠지만, 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이제 우리 팀 단위에서 우리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AA 관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권한이 이미 잘 되어 있으신 경우, 이런 경우 관리자 3가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3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권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두 올리셔야 최종 제출이 되고, 관리자 산정 근거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정 근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예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셔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장들 증빙 서류 다 봅니다. 사업장별로 올리신 파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중에 산정이 좀 근거가 좀 안 될 것 같다, 증빙이 안 된다 하시면 증빙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거나, 증빙이 없다라고 하시면 수치를 다시 수정하시도록 정정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드리면 오류 수정에, 오류 정정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빙 서류 첨부 방법은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도 올리셔야 하고,
자, 평가권. 이 평가권이 이렇게 예시처럼 명확하게 규정으로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장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규정까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인사평가 문서가 있으시면 그 내용 스캔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누가 평가를 했냐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보이게끔 이제 편집하시는 거는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 몇 등급을 줬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가리셔도 좋고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서류랑 올려주시는 관리자 명단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명단이랑 이제 매칭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평가자인지가 드러나는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당연히 조직도의 최하위 관리자, 최하위 직급의 평가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끝 단위가 현장이다 하면 현장 소장님, 현장의 뭐 점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신 문서를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그 윗분들은 다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최하위 직급의 평가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결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위 직급에서 실제 전결하신 문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 내용들은 좀 개인정보 같은 거는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고 단순 근태는 사실 저희가 결재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 문구 회계 관련한 비용 집행 관련한 그런 문서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태 관련해서는 좀 인정이 어렵고 실제 전결하신 문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되시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제하신 문서가 있으시면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관리자 인원 명부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소속과 직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히 현장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명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아파트, 직책에는 관리소장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번호나 사번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저희 사이트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삭제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임금 현황도 인원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임금 현황의 인원 기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식은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임금 현황의 인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월별 인원을 1년 평균 낸 거, 그다음에 남녀 근로자 현황에서는 3월 31일 현재 재직자. 그러면 임금 현황은 자, 3월 30일자 현재 재직자를 이미 구하셨죠. 앞 단계에서. 그분들 중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풀로 근무하신 분만 추려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임금 현황은 1인당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도에 입사하신 분들이랑 1년 입사한 분들이랑 임금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풀로 근무하신 분들끼리만 정상적으로 급여를 다 받으신 분들끼리만 비교한다.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휴가,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휴가, 병가 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연차휴가는 산정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30일 이상 사용하셨다면 임금현황 산정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도 1년 동안 임금을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저희가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와 20시간 근무한 근로자를 같이 임금을 비교하는 거는 1년 연봉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하신 분들 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은 단축하신 분들 제외하시면 되고요. 뭐 미화 용역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경비업과 비교했을 때 미화업이 좀 시간이 짧으시다면 미화업 분들은 다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기준은 우리가 1년 동안 풀로 근무했을 때 정상적으로 모두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원 산출을 하신 이후에 그 인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성별로 평균 내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장들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보수 총액
신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고 데이터 기준으로 임금 산출하시면 되고, 다만 건설업이나 벌목업 사업장은 이제 임의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신고하신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하시는 그 서류에서 계획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그러니까 사학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연 지급 합계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임금의 특징은 지급한 근로소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다. 이게 가장 깔끔한 정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하신다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그 자료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비과세 금액 제외한 기준, 금액 그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 잠깐 보시면,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성별 1인당 평균 보수 총액 있고,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1년 동안 풀로 근무한 인원 기재하시고, 그분들의 근속기간 다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시면 바로 이 서식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산되게 엑셀 파일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은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마이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금액 이런 거 입력하시고 직종, 직급 나눠서 입력하시면 실제 저희 사이트에 입력하시는 서식대로 계산이 되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임금 사분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임금 순서를 이제 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1분위에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분들의 그걸 4분위로 나눠서 25%를 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를 넣으시면 성비가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4분위,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쪽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분위를 나눠서 산정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엑셀 파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서 임금 현황을 받지만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장의 임금은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속연수도 다르시고 직급도 다르시고 직군도 다르시고 굉장히 다양한 근무 형태가 아웃풋으로 숫자 하나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뭘 더 하시라고 하긴 좀 어렵죠. 다만 임금 격차의 원인을 사업장에서 잘 알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요 내용은 특히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사업장이라면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임금격차 원인 분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 FAQ 쪽에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도의 가장 큰 산인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 방법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로그인 하셔서 남녀근로자 현황 서식 들어가셔서 기업정보 입력하시고 직종별 직급별로 나눠서 3월 31일자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입력하시고 증빙자료 쭉 넣으시고 관리자에 대한 증빙자료 넣으시고 임금 현황, 아까 엑셀 파일 활용하셔서 넣으시면 가장 편하시겠죠. 임금 현황 작성하시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들이 쭉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내용 출력하셔서 1단계 맨 앞장에 보시면 사업주 이름 옆에 인이라고 이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란이 있으세요. 거기에 직인을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결제를 실제로 진행하셨던 결제 문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들 스캔해서 결제 확인 자료, 1단계에 있는 결제 확인 자료에 첨부를 하시고 다시 3단계로 쭉 넘어가셔서 최종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최종 제출을 누르지 않으시면 미제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최종 제출 누르시고 이미 최종 제출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혹시 실수로 최종 제출 버튼 누른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시면 재단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종 제출 처리된 거 다시 풀어드리면 다시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회 이후에 이제 서류 작성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홈페이지 챗봇
있거든요. 그 상담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답변 가능하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남녀 근로자 현황이 미달하신 사업장들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는 시행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시행계획서는 1단계 내용 중에는 작년에 제출하셨던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연동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한번 감안해 보시고 혹시 작년도와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거는 전화를 한번 주세요. 각 영역별로 저희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작성하신 내용이 있다면 관연도 데이터들은 연동이 됩니다. 올해 제출하셔야 되는 항목들, 신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22년 데이터만 넣으시면 돼요. 자, 시행계획서의 제출 기본 내용은 모두 전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서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이랬고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개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치까지 기재를 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분명히 여성 채용이 좀 어려우신 이유, 그리고 여성 승진이 어려우신 이유들이 사업장마다 당연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전화로는 또 실제로 저희가 찾아뵈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문서에는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종이 좀 다르다든지 사업장이 많이 분리되어 있어서 벽오지 근무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많이 많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한다. 그리고 각 내용들은 뭐 전체 인력 활용, 신규 채용, 관리자 승진, 그다음에 이직률 및 근속 연수에 대해서 영역별로 현황을 입력하시고 원인 분석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 사업장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올해 말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달성할 단기 목표,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행실적 보고서 실적과 연동되는 단기 목표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사업장이 이 수치 때문에 미달했다라고 이 미달 여성고용 기준 목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목표를 몇 년도까지 달성할 수 있으실지 그 예상 연도를 달성 시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달성 시점은 연도이기 때문에 네 자리로 적어주셔야겠죠.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네 자리로 적어주셔야 하고 여성고용 목표 설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목표를 작성하실 때는 예를 들어 한 명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1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있는 인원에 플러스 1을 해서 신규 충원 인원이 아니라 총 인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좀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시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서의 고용관리 개선 계획의 일반 인사관리 분야와 일가정 양립 분야입니다. 요것들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도들이 있고 각각 시행 중인지, 시행 예정이신지, 시행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내용들 쓰시는 건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 제도들 내용이 있고 추가로 우리 사업장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4번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계획서 보완제출 면제와 관련한 특이사항 부분입니다. 이런 사유들, 1번부터 4번까지의 사유들을 잘 보시고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증빙자료와 함께 그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계획서 작성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결제 확인 자료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최종 제출까지 완료되고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으시면 미제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실적 보고서입니다. 이행실적 보고서는 전년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와 연동되는 서류이고요. 2단계 이행 실적에서 정량적인 이행 실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작년에 세웠던 정량적인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를 몇 프로 늘리겠다라고 쓰셨던 그 내용들 수치가 자동으로 보이고 그럼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적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성 인원과 총 인원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실적 달성률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 보고서의 현황 인원은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에요. 전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현황과 실적이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를 진행할 때 작년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의 목표 유형에 따라서 배점이 다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좀 적극적으로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단기 목표를 현황보다 높게 적극적으로 세우신 사업장들은 목표를 좀 낮게 수립한 사업장보다 받을 수 있는 만점 자체가 조금 다르세요. 점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적극적인 목표를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수립 유형과 중장기 목표 수립 유형이 받을 수 있는 만점이 다르다. 그래서 단기 목표 수립 사업장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사업장이 작년에 세웠던 시행 계획들의 내용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각각 제도별로 시행 계획 없음으로 표시한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고요. 시행 중, 시행 예정으로 선택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그 항목이 보이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이행 실적을 적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여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행을 못하셨다면 적절한 미이행 사유와 그 증빙 자료가 있으시면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전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시행 내용의 달성 수준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증빙 자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한문 업로드 해주셔도 되고 사진, 게시판 캡처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증빙 자료가 여러 개라면 G 파일로, 압축 파일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 이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 사항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자료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사업장들 보면 내용도 굉장히 충분히 적어주셨는데 증빙 자료가 없어서 평가에서 불이익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는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좀 많이 잘 축적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 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었던 추가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으실 수가 있고요. 모든 내용은 저희가 지정해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 전임 담당자분들이 적으셨던 내용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 분야도 마찬가지로 각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웠던 내용을 적으시는 부분이 있고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기준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고 증빙자료 넣는 항목이 있는 곳들은 꼭 증빙자료를 넣어주셔야 이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혹시 전년도 담당자분께서 이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제도인데 쓰지 않았다라는 게 있으시면 추가 이행 실적 부분에 해당 내용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해주시면 좋고 그 이외에 특이사항 여기 1, 2,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증빙 자료와 함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증빙자료 구비 요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내용들이 다 가능하다.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든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 확인 자료 반드시 업로드 하셔야 제출이 완료되고 최종 제출을 누르지 않으면 미제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이미 최종 제출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꼭 확인하시고 종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 고용관리 개선계획 작성 방법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행계획서는 사업장의 미달 유형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남녀근로재난 분석 결과에 따라서 미달 유형이 여성 고용 미달, 여성 관리자 미달,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모두 미달 이렇게 세 가지 미달 유형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 미달 유형을 확인하시고 미달한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관리자 미달한 사업장이 채용 계획만 잔뜩 세우는 것은 적절한 시행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규 채용이 아니라 장기 근속이라든지 승진 등을 중심으로 시행 계획서를 수립하셔야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은 성별, 직군, 직급,
고용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녀 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의 원인 분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사업장마다 상황이 있으신데 그걸 모두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개선 분야를 개선 계획을 통해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서식에서 보여드리는 고용관리 개선 계획 항목들은 이걸 다 시행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 4단계 넘어가시면 사업장에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행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통 그 순서는 이행이 용이한 것부터 아니면 법적인 필수적인 내용부터 좀 순차적으로 배열됐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밑에 있는 항목이 그래서 가장 도입하기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시행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에서 분석한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개선 과제를 선택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행 계획을 세운 항목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행 실적 보고서에 그대로 연동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를 안 하시면 이행 실적 보고서 점수에서 불이익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행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항목 외에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좋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추가 제도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제도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내용을 적으셔서 이행이 안 됐다고 평가받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뒤에 이제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재단에 꼭 문의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각 영역별로는 이런 지침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사업장에서 문의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글씨가 굉장히 좀 빡빡하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내용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인 기준이 있다면 법적 기준 써드렸고 이 항목이 어떤 의미로 들어갔고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좋고 혹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적어드렸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성 대상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캠퍼스 리크루팅 많이 안 하시죠. 그리고 여성 대상 캠퍼스 리크루팅을 따로 하는 사업장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 제도는 여성 지원자가 많이 오지 않아서 여성 채용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제도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 지원자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시할 때 여성 인력을 좀 더 모집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관련 전공이 있는 여대들에 조금 더 채용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시는 거고 여성 전공자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어떤 여성 관련 단체가 있으실 거예요. 유관 단체. 예를 들면 여성과학기술인 협회 이런 곳들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채용 정보를 올리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 단체를 통해서 모집 노력을 하셨다면 그걸로도 증빙이 가능하십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대들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W브리지라는 곳에 채용 정보를 올리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여성 지원자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항목들은 해당 인사규정을 언제 어떻게 규정했는지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증빙 자료에 꼭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증빙이 없으면 인사규정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꼭 증빙 자료에 해당 내용 발췌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인사 규정을 다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사 규정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간편한 파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 시 평가 기준 마련. 이 내용도 질문이 많으신데 요즘은 좀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 불리한 평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예를 들어 특정 일자를 채우지 못한 분들은 평가할 때 일괄 등급,
B등급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 등급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과거의 평점들을 평균해서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장마다 좀 다르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어떤 복귀했을 때 어떤 평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걱정 없이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요거랑 위에 거랑 살짝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보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그 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죠.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승진이나 임금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소요 연한이 5년 중에 실근무 기간은 4년이고 그랬을 때 이제 5년은 육아휴직 기간 1년 다 반영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반영을 했는데 이제 평가는 4개 점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5개년 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4개년 점수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러면 뭐 4년간의 평점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4년을 비례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계신 사업장들이 있고 또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을 때 평가 등급이 없으면 결정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 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기준을 발췌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 대상 발탁승진제도 실시. 사실 발탁승진은 정기승진이 아닌 제도를 모두 말하고 여성인력만 발탁승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탁승진을 했을 때 여성인력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성비를 제시하라는 내용이고요. 반드시 여성만을 발탁승진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역차별 이런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탁승진 제도를 실시했을 때 여성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당제는 사실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롯데카드 주식회사나 롯데 계열사에서는 승진 목표제 30% 시행하고 있고 승진 목표제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장의 기조를 보여주는 의사 표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내부 근로자들에게 천명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 임원 또는 여성 위원을 포함한다는 거는 내부 임원이 없을 때는 외부 인사를 활용하신다면 그런 내용들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성 근로자 대상 역량 강화 멘토링은 여성만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멘토링 제도 중에 멘토의 성비, 멘티의 성비 이런 식으로 우리 여성 관리자분들이 이 내용에 잘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증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이 내용은 예비 여성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실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리더로 양성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들, 각종 교육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리더십 교육을 성비 관계없이 한다고 하시면 이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비를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성 관리자 대상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수 실적 이런 걸 제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퇴직자 면담 프로그램 요게 이제 내용이 가장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퇴직자 면담 프로그램을 단순히 했다. 요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남성 인력 대비 여성 인력의 퇴사율이 높을 때 이 여성 인력들의 퇴직 사유를 파악해서 보충 처리 등을 통해 계속 근무를 유도하거나 주요 퇴사 원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이 완료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고 이 면담 프로그램을 이행해서 우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실제로 근속 연수가 좀 올랐다. 이런 실적이 있으시면 같이 적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가 빈번해서 여성 관리자 풀이 없을 경우에
퇴직자 면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인력 유지, 리텐션을 좀 늘리기 위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자 면담할 때 사실은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냥 급여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 면담 주요 퇴사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어떤 회사들은 이제 퇴사하신 분들께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어떤 설문지 같은 걸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는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의견 같은 거 수렴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활용 수준을 적으실 때 활용률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률 적으실 때 분모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육아기 근로시간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근로자분들의 자녀 나이까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족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하시는 사업장은 파악이 좀 쉬우시겠지만 그 파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냥 활용자와 대상자를 동일하게 그냥 활용률을 100%로 만들어서 그렇게 적어주시고 산정 내용에다가 별도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르신다고 해서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네, 활용률을 100%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라. 그렇게 안내 드릴게요. 각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류별로 서류 심사 결과는 열심히 작성해 주신 서류에 대해서 잘 심사해서 10월쯤에 심사 결과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저희가 후속 조치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오늘처럼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 후속 조치하시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 우리 서류 제출하셔야 되는 거 집중하셔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포상 대상이 됩니다. 포상 대상 리스트는 지청에서 다 이제 포상 대상입니다라고 안내가 갈 거예요. 그때 받으셨을 때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상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8점, 8개 사업장에서 10개 사업장으로 늘었기 때문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이 시상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각종 행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신다면 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가 많은 명단 공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단 공표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렸다시피 3회 연속해서 미달한 사업장 중에 그 해의 이행 실적 평가 결과가 이행 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단 공표 대상과 내용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명단 공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행보완계획서라는 심사를 심사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행 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들은 어떤 걸 더 하셔야 된다라고 이행 촉구 레터가 나갈 거예요. 그 레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신 다음에 이행 보완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내용 심사 결과 이행 노력, 이행 불응 등급을 받은 사업장들은 추가로 소명 기간을 부여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명단 공표를 드리게 됩니다. 명단 공표가 안 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사업장의 명단 공표가 이제 제외되는 기준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망했다든지 혹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됐다든지 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의 어떤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으로 명단 공표가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라고 어떤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명단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명단 공표는 수치가 낮다고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낮은데도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명단 공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노력을 무엇으로 보는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22년에 기업이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실적을 제출하시면 어떤 정성적인 노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그걸로 심사가 되고 혹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이 공통이행 촉구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밑에부터 보시면 남녀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컨설팅에 참여하는 것. 이건 재단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통합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컨설팅을 받으시고 동시에 CEO, CHO 대상 교육에 참가하시는 경우 실질적인 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님께서 저희 교육에 참가하시고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들은 실질적인 노력을 다 했다라고 보고 명단 공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표되시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으세요. 당연히 언론 보도가 제일 크고 또 가족 친화 인증 배제나 혹은 조달청에 참여하시는 사업장에는 신인도 감점이라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명단이 공표되지 않도록 저희 제도에서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충실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22년도의 명단 공표 결과 총 33개소가 명단이 공표되었습니다. 지금도 23년 5월에 발표할 명단 공표 사업장을 저희가 추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각종 알림들을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 공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진행하세요라고 많이 안내를 드릴 거니까 최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명단 공표까지 아마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관보 개시 6개월 주요 언론사 보도되고요. 업종별로는 보시면 중공업 사업장이 아무래도 비율이 좀 높으세요. 이미 여성이 굉장히 없고 별도로 이행 노력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중공업 사업장이 명단 공표된 사업장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재단에서 세금을 들여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기초 컨설팅 부분은 의무 컨설팅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별도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명 중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쪽에 설명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혹시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단의 전화라든지 홈페이지 챗봇 통해서 문의사항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설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